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딸 하나를 둔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전 이런 곳에 사연을 쓸 만큼 특별한 일을 겪으며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인생에 신기한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최근에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을 겪어서 말이죠. 아마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많진 않을 거란 확신이 드네요. 뭐 흔하다면 흔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쓰게 된 거기도 합니다. 제 얘기 듣고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얘기의 주인공은 하나인 저희 남편의 얘기로 먼저 얘기를 열어봐야겠네요. 저희 남편과 전 선으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조건이 맞았어요. 집안끼리도 원래 잘 아는 사이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미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뭐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살면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했죠. 막상 만나고 결혼할 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면서 정말 남편과 사이가 좋아진 경우가 바로 제 경우예요. 사이만 좋아진 게 아니라 세상에 다시 없을 금슬 좋은 부부가 됐죠. 그렇게 된 데는 남편의 공이 가장 크고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좋은 남편을 얻나 싶을 만큼 말입니다. 오늘은 장모님 댁에 한번 가봐. 그래도 돼? 어머니한텐 내가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랑 나나 같은 자식인데 우리 어머니만 챙기는 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 시대에 그런 남자 정말 드문 남자였어요. 정말 장모님 장인어른을 챙기고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힘들지 않냐고 챙겨주는 남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릴 위험이 많지 않은 안정적인 회사에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일했고 집안에선 다정한 남편이자 듬직한 아빠였어요. 제가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해 뒤에 임신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심할 때도 남편만은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하나 잘 기르면 되지. 난 당신이랑 우리 우정이만 있으면 돼. 아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요즘 딸이 최고야. 이렇게 말이죠. 저희가 한창 결혼하고 살던 그 시기엔 그런 남편이 흔한 건 아니었잖아요. 전 살면서 남편 하나 기가 막히게 얻었단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생일상 좀 차리거라. 시어머니의 생신날 늘 형님이 생일상을 차리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해주는 음식이 드시고 싶으시다고 한 겁니다. 전 싫지는 않았어요. 그냥 중요한 날에 제가 음식을 다 차린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남편이 나서더군요. 그냥 외식하시죠. 제가 좋은 식당에서 대접할게요. 네 마누라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서 그러는 거 누가 몰라? 나 작은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번 받아봐야겠다. 밖에서 사 먹는 밥이 요즘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아니 글쎄 맛이 없어도 내가 둘째 며느리한텐 한번 얻어 먹어봐야겠다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려는 걸 제가 막아섰죠. 더 나가다간 싸움이 날 것 같았고 저로 인해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제가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짜고 또 이건 너무 달고 이거는 싱겁고 내가 제대로 끼고 좀 가르쳐야겠어. 다 맛있는데요? 하여간 저게 말이라도 못하면 어머니가 자꾸 트집을 잡으시니 그렇죠. 아 트집이 아니라 사실 아니냐. 다들 잘 먹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생신날 역정 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날도 그렇게 겨우 마무리는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을 다 치르고 난 얼마 뒤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은 제가 장모님 생일상 차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 생일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이요. 밥이나 국은 물론이고 갈비찜 같은 반찬들도 본인이 다 했어요. 전 부엌으로 들어오지 말라고만 말하고선 말이죠.
남자가 차리는 상이라 뭐 얼마나 잘 차릴까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아이고, 내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야겠다. 그러게, 사위한테 이런 생일상 받는 장모 당신밖에 없을 거야. 말만 하지 말고 당신도 좀 배워요. 입이 떡 벌어지는 저희 엄마의 그 생일상 소식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화를 내셨고요. 네가 그랬냐? 나도 생일상 차렸으니까 너도 차리라고? 네? 아니요. 제가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그날 알았어요. 네가? 갑자기 왜? 네 엄마 생신상도 미역국 한번 끓여준 게 다인 놈이 장모 생일상을 차린다고 했다고? 갈비찜까지 해다 바치고? 이 사람도 어머니 생신상 차렸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누군가에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을 차렸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 사람도 시집 와서 이제 막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어르신 생신상 차린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해야 공평한 거죠. 시어머니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랑 남자랑 같아? 다를 건 뭔데요? 뭐? 저는요, 나중에 제 딸이 생기면 제 딸이 귀한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도 본인 집에선 귀한 딸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딸도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 딸도 아닌 이 사람이 어머니 생신상 차리냐고요. 어머니가 낳는다고 고생한 진짜 자식들이 차려야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뭔가 말하려는 의지도 잃으신 사람처럼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낳고도 잘났네. 뭐요? 자네 자식 중에서 그게 제일 제정신 박힌 놈일세. 시어머니는 그해 이후로 저에게 더 이상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남편이 저희 친정에 와서 저희 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는 걸 보고 싶진 않으셨던 것 같네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가만 보면 시집 제일 잘 갔어. 선 봐서 간다고 툴툴거리더니 제일 잘 사는 것 같다니까? 내가 언제 툴툴거렸다고 그래. 나도 봤는데 툴툴거리는 거? 다들 부러워했고 또 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뒀으니 당연하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첫째가 딸이었는데 시댁에선 아들을 바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순리대로 하는 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남편은 그렇게 얘기해주긴 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시댁에서 아들을 더 바라긴 했지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애는 많이 낳는 게 꿈이 아닌 꿈이었거든요. 시끌벅적한 그런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임신이 되질 않았어요. 병원엔 가봤냐? 네, 병원에선 별 문제 없다던데. 그런데 왜 애가 안 들어서? 거기까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하셔서는 안 될 말을 하셨어요. 저게 재수가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저희 큰아이를 보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전 엄청 화가 났고 서럽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원망스럽고 갖가지 감정이 다 들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날은 남편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나보고 재수없댔어. 뭐? 할머니가 왜? 나 때문에 엄마가 동생 못 가주는 거라고. 내가 재수없어서 그런 거랬어.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무척이나 아꼈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게 어머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어쨌든 그런 말을 하기나 하셨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민정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남편은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어머님, 민정이 보고 재수없다고 하셨어요?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찾아왔나 싶어서 놀랐던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시며 절 바라봤습니다. 제 말을 옮긴 줄 아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그랬잖아. 딸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제 시어머니는 딸아이가 얘기했다는 걸 아시곤 표정이 조금 곤란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지. 쟤는 참 귀도 밝다. 지금 민정이 탓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니. 아이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됐냐? 이 얘기 들으려고 이 시간에 쳐들어온 거야?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살벌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저희 민정이 저한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새끼입니다. 아이고야, 너는 내 새끼 아니니? 어머니가 절 정말로 아끼고 위하신다면 제 새끼 민정이한테 그런 말 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다시는 임신이니 뭐니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집 안 옵니다. 그건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난 듯 보였어요. 뭐? 저희 식구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전 못 참아요.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그 뒤로 시댁엔 가지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뒤에 시어머니가 절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나서야 겨우겨우 해결이 됐네요. 내가 내 속으로 났지만 내 아들이 맞나 싶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얼굴 좀 보고 살자고 전해다오. 응?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도 남편은 다시 가겠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가족끼리 얼굴은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님이 절대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몇 번을 설득해서 겨우 시댁이랑 다시 보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셨다가도 아이고 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입을 다물었죠. 그 덕에 형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형님한테 늘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련님 덕분에 우리 남편도 이제 어머니한테 한 소리씩은 해. 그리고 도련님만큼은 못해도 따라 하려고 한다고. 내가 오히려 고마운데? 아무튼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말입니다. 그 시대에 저희 남편 같은 남편도 없을 거라 자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저희 딸아이가 30이 한참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해? 이거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게 있겠네요. 본인 아빠가 하는 걸 너무 보고 자라서 세상 그 어떤 남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됐으니까요. 뭐 저도 본인이 안 하는 거 굳이 하라고 하진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결혼을 시키는 게 정답인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믿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당신 정년 지나고 나면 우리 둘이 유럽 여행이나 한 달 길게 다녀옵시다. 좋지. 우리 둘이서만 가. 민정이 떼어놓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졌거든요. 그날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퇴직한 남편은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운동 다녀오고 나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목욕탕을 다녀온 저와 산책하러 가는 그런 일상 말입니다. 소소하지만 참 행복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목욕을 다녀왔는데 남편의 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제가 그렇게 남편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쎄한 기분. 그리고 뭔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기분이 드는 그런 것 말이에요. 별것 아닌데도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그날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은 것이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적중했습니다. 왜 그런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안방 문을 열었는데 쓰러진 남편을 봤어요. 사실 그 이후론 그날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뛰어갔던 것, 울면서 119를 불렀던 것, 뭐 그런 것들만 기억이 납니다. 중풍이라고 했어요. 목숨엔 지장이 없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요.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고 다른 한쪽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표정으로도 거의 구분할 수가 없게 됐고요. 아이고, 이 늙은이 놔두고 한창 우리 아들을 왜? 시어머니는 본인이 대신 쓰러져야 했다며 한참을 우셨어요. 남편이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 걸 보고선 저도 시어머니도 정말 오열했던 것 같네요. 처음엔 저도 남편도 희망을 품고 재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도 더는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누워서 좋아하는 책이나 많이 읽고 그간 못 봤던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우리 둘이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면서 살자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양원 갈 거야. 요양원 보내줘. 내가 있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요양원 보내줘.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남편을 보고 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요양원이 가고 싶어서 저에게 요양원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들까봐 제가 힘들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더더욱 남편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랑 같이 보내는 게 싫어? 난 당신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 그렇게 시작된 병간호였어요. 물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에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정말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전 남편 앞에선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주변 가족들은 참 걱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안 보내려면 사람이라도 하나 써. 다른 사람이 자꾸 그러는 거 불편할 거야. 내가 하는 게 낫지. 이 서방은 네가 고생하는 거 더 불편해할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 이 서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게 문제지. 그리고 시어머니도 나서셨어요. 김병에 장사 없다. 사람 하나 써.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그런 말 나오지. 그런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너도 하루 종일 아픈 사람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잖니. 네가 지치면 우리 아들도 힘들다. 너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 들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언젠가 자신이 죽으면 가져가라고 저희 남편 이름으로 해둔 통장이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생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도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머님이랑 장모님 말씀이 맞아. 사람 쓰자. 대신 내가 요양원 간다고 안 할게. 그 말에 결국 사람을 쓰게 됐어요. 꽤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알아보니까 맞는 요양보호사 찾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하길래 정말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러다 면접 온 사람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집안에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병간호하는 이골이 나게 많이 했어요. 집이 어려워서 엄마와 아빠가 다 돈 벌러 나가고 아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초등학교 때부터 병간호했던 그 여잔 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딱 봐도 왜 사람 좋아 보인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인상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성이 고와 보였어요. 물론 사람 첫인상만으로는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면접을 여러 명 본 결과 가장 괜찮은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기로 했어요. 월급도 다른 집에 비해 조금 더 줬고요.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분도 그걸 알고 굉장히 고마워하셨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프로의 손길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말이죠. 여태 괜히 고집 부려서 남편이 불편했을 걸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잘 해줬습니다. 오늘 이것 좀 가져가요. 이거 내일 우리 먹으려고 한 건데 좀 많이 했어. 아이고, 매번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제가 그냥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빈 그릇을 가지고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귤이라도 몇 개 담아서 오는 그런 경우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보호사와 저도 유대감이 조금 쌓이고 남편도 그 보호사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힘들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들 그러더군요. 그런 요양보호사 흔치 않아. 잘해줘. 잘해주고 있어. 반면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그래도 사람 모르는 거다. 너무 믿지 마. 라고 말이죠.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걸 알아도 한번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그걸 그만두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참 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네요. 물론 그 전에 이상함을 감지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왜요? 어딘가 평소와 달라 보이는 남편을 보고 그렇게 물었는데 보호사가 끼어들더라고요. 그땐 그게 끼어든다는 생각도 안 들었죠. 아니 그냥 평소랑 달라 보여서.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역시 사모님 예리하시다. 그때 조금 갸웃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제 남편인데 말이죠. 어딘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리고도 그 이후에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아니요. 사모님 제가 할게요. 사장님 어디 불편하신진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선을 넘는 것 같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겼는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묘하게 불편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뭘 어떻게 얘기할지도 몰랐고 말이죠.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긴 뭘 몰라. 그냥 내 남편인데 자꾸 아는 척해서 불편하다고 해. 내가 제일 잘한다고. 무슨 불륜 저지른 사람한테 하는 말 같잖아. 그 보호사 하는 꼴이 딱 그런 여자들 하는 꼴 같네. 무슨 그렇게까지. 얼씨구, 너 백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랬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친구의 말이 그땐 귓등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전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옷을 벗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도 물론이고 보호사도 말이죠. 왜 그래? 내가 만지는 게 불편해서 그래? 편하게 못 해줘서? 제가 서툴러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불편한 티를 내는 건 조금 서운한데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겨우겨우 더듬더듬 알아듣지 못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다 씻어서 그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편한 감정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딸아이가 뭔가를 들고 찾아왔어요. 보호사가 없는 시간대에 말이죠. 이게 뭐야? 홈캠 같은 거. 그게 뭔데? 그냥 CCTV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아빠 방에 설치한다고? 왜? 아니, 그냥 내가 어디서 봤는데 사고 날 뻔한 걸 이 홈캠으로 막은 적이 있대. 그래서 우리도 그냥 설치해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딸아이는 어디 뉴스에서 그런 걸 본 것 같더라고요. 어린 갓난쟁이 아이가 큰일이 날 뻔한 걸 홈캠을 보고 달려온 부모가 사고를 막은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걸 보고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다가 설치해 둔 거였어요. 물론 그 보호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저 정말로 괜찮아요. 그리고 공짜로 하는 일도 아닌데 뭘 매번 그렇게 미안해하세요. 저도 사장님이랑 있는 거 즐거워요.
뭐가 즐거워?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냥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보호사가 혼자 남편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동창회도 그래서 일부러 나간다고 한 거였습니다.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괜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니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 동창회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래 들어오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집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앓는 소린지 뭔지 모를 그런 소리 말이에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남편의 방에서만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방에 가만히 서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서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문을 열자니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겁이 나서 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돌아서서 가자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전 심호흡을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뭘 보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아니 사모님 어떻게... 그 여자는 제가 문을 열 때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까지 제가 들어온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남편을 때리고 있었어요. 네, 말 그대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말이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으윽하는 이상한 소리만 내며 맞고 있었고 그런 남편을 향해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는 그 여자가 남편 위에 앉아서 온몸을 때리고 있었어요. 전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죠. 눈물이 주르륵 나왔어요. 그렇게 되도록 한마디도 못하고 맞고만 있었던 남편의 얼굴이 계속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본 게 뭔데? 뭐가 그게 아니냐고! 그때부터 제 가방에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보호사가 절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여태 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싶은 표정과 말투로 저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뭐? 아줌마도 나 때문에 편하잖아. 솔직히 이렇게 누워있는 남편 돌보는 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나 같은 보호사도 고용한 거 아니야? 되려 당당한 그 모습에 제 입이 떡하고 벌어졌던 것 같아요. 뭐랄까, 제 상식이 파괴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 여자의 말과 행동에 말이죠. 솔직히 아줌마도 좋았잖아요. 그렇게 여유 생겨서.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요. 괜히 양심 있는 척, 남편 위하는 척 말고.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을 때려가면서 돌봤는데 저더러 모르는 척 하라니요.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양심에 찔리나 본데 내가 마음 편하게 해줄게요. 아줌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래요.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니까 아줌마도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정 뭐하면 내 월급 좀 깎아드릴게. 아마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는 정말로 그러는 사람들을 많이 겪었기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그렇게 때리는 것도 그것을 들켰을 때 저렇게 나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이없이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당장 나와.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바로 딸아이였어요. 순간 딸아이가 어떻게 알고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하고선 그 홈캠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맞는 모습을 보고 딸아이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여길 왔을지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거 안 놔? 너 지금 우리 아빠 때린 거 내가 반에 반도 안 했는데 놔? 이걸 놔? 너 정말 오늘 나한테 한번 뒤져봐.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 딸아이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를 했어요. 손아귀의 힘이 굉장히 세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가 날아갔습니다. 손바닥으로 친 건데 그런 소리가 났죠. 아마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바로 아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말이죠. 이 미친년이? 누가 누구더러 미친년이래? 이게 아직 덜 맞았지? 딸아이는 다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 여자는 다시 찢어지는 듯한 소리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너 신고할 거야. 그 와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우스웠던 것 같네요. 뭐? 신고? 그렇게 해. 누가 더 문제가 되는지 가려보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 때린 네가 잘못인지, 그거 보고 화가 나서 때린 내 딸이 문제인지. 그 순간 그 여잔 멈칫했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 있어? 뭐? 증거 있냐고. 이 인간들이 불쌍한 보호사 하나 잡는다고 자기들이 때려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울 건데? 그러면 원래 사람들은 다 나 같은 불쌍한 사람들 말 믿어주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그 악랄함에 다시 한번 어이가 없어졌던 것 같네요.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이라고 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함께 말이죠. 그때 딸이 팔짱을 딱 꼈어요. 가짠타는 듯 말입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 보고 여기 온 것 같니? 라고 말이죠. 그 순간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던 그 여자가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마도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들 알 테니까요. 아니, 이 아줌마가 언제? 내가 설치한 거야. 아빠 방에 홈캠. 넌 이제 뒤졌어.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아주 동네방네 우리나라에 발도 못 붙이고 살게 할 거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딸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사색이 된 그 여잔 허둥지둥 자신의 짐을 챙겨 도망치듯 우리 집을 빠져나갔어요. 딸이 그 여자를 잡으려는 듯 뒤따라 나갔고요. 전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죠. 그간 이런 사실을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지 하는 서운함, 그리고 그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하는 미안함, 그리고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무슨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건지 하는 자책 같은 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모든 것을 다 누워서 듣고 울고 있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미안하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몰라줘서 미안해.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는 듯한 말을 웅얼거리며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손을 간신히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날 남편을 그렇게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을 고르라면 그날이 아닐까 싶을 만큼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잡는 데 실패한 것 같은 딸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죠. 언제부터야? 저년이 언제부터 아빠 때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딸아이의 얼굴도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또래인 여자에게 맞는 걸 보고 딸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흰 다음 날 신고하기로 했죠.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은행에 알림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수천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이름으로 말이죠.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간 사모님께 받은 월급입니다. 이런 거 모조리 다 계산해서 보내드렸으니까 그 일은 없던 일로 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간 공짜로 사람 썼다고 생각하면 사모님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저도 참 싫어하는데요. 이 말밖엔 할 말이 없겠더군요. 네, 사람이 참 저급했습니다. 저급하다는 말도 아까울 만큼 사람이 너무 저급했어요. 전 답장했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다른 피해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고해야죠. 그리고 전 딸아이가 보내준 그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문 앞에서 그 여자와 어떤 젊은 남자, 이렇게 두 명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도 돌려받으셨으면서 그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넘어갑시다. 예? 내가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알아서 그만뒀으면 좋잖아요. 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다 이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그쪽도 엮여서 좋을 거 없지 않소. 어? 잘 생각하세요. 막말로 죽을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처벌받아도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그거 뒤에 내가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사모님도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듣는데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디서 듣거나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제가 겪게 될 날이 오리라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 일자리 뺏어서 할 일 없게 만들면 내가 계속 이렇게 귀찮게 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에? 솔직히 저도 그 정도의 강심장은 아닌지라 거구의 남자와 둘이 와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신고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내 아무것도 하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신고를 하자니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정말로 그렇게 할 인간들 같았고 신고를 하지 않자니 그동안 그 여자가 우리 남편에게 했던 게 자꾸 생각나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앞으로 다른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그날 딸이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따로 사는 딸이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걱정된다면서 말이에요. 신고를 했냐고 묻는 딸에게 하지 못했다고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 새끼들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아니야. 그 남자 네가 상대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100kg는 더 나가 보였어.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 여자 그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정신 나간 여자네. 그리고 딸아이는 어딘가에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년 진짜 미친년이야. 왜? 무슨 일인데? 그 남자 그 여자랑 아는 사이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뭐 남동생이거나 애인이거나 그런 사이 같았는데? 아니야. 그 여자가 어디서 고용한 남자래. 그런 거 있잖아. 심부름센터 같은 거. 정말이지 깜빡 속은 겁니다. 요즘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정말로 쓰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 보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지난번 다른 집에선 돈 들고 날랐었대. 뭐? 그리고는 뭐 이상한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신고하면 이거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랬다던데? 조금 있어 보이는 집들만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짓 하나 봐. 엄마, 정말로 가만두면 안 될 여자 같아. 딸아이의 얘기를 다 듣고 보니 정말로 그냥 둬선 안 될 여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결국 신고하셨어요? 그 여자가 절 보자마자 그렇게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날 데리고 온 남자 심부름센터 직원이었다면서? 그리고 우리 말고도 다른 피해자도 더 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보호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이를 앙 다물고선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눈을 밑으로 내리 깔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딸아이에게 맞은 것이 어지간히도 아팠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피해자가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이상한 동영상들도 찍어놓곤 그걸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몰래 뭔가를 훔쳐가고선 나중에 들키면 또 그런 걸로 협박하는 용도로 썼던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남편에겐 그럴 수가 없어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보호사와 잘 지내는 것 같으니 크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여잔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른 여죄도 밝혀서 실형을 살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적에 힘들게 살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살펴 드린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위조된 거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청소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로 자격증을 위조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에 물건에 손을 댔는데 집주인분이 모르고 넘어가셔서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까면 깔수록 나오는 그 여자의 범죄 이력에 다시 한번 입을 떡 벌리게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아 보였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게 민망해졌습니다. 물론 사기꾼들일수록 첫인상이 좋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날 남편과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왜 그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다 편하게 얘기해달라, 당신이 이렇게 숨기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남편도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정신은 멀쩡한데 그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할 걸 생각하면 더 이상 다른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 다음부턴 사람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특히 딸아이가 말이죠. 아빠도 엄마가 내내 그러고 옆에 붙어있으면 더 미안해할걸?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사람을 쓰니? 이번에 내가 잘 알아볼게. 정말로 사기꾼인지 아닌지 다 알아보면 되지. 그리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 그래도 난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엄마가 지치는 게 아빠도 나도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말 좀 들어, 응? 이건 아빠와 날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딸아이가 새로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엔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이었죠. 인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어서 걱정했는데 남편도 그분이 해주시는 마사지가 시원하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첫인상만 보곤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웃고 다니는 거론 그 속내를 다 알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첫인상이 좋았던 그 여잔 정말 쓰레기 같은 여자였고 지금 일해주시는 분은 첫인상이 좋지 않았는데 조용히 할 일을 확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웃긴 얘기도 해주시는데 남편이 활짝 웃는 것도 봤고 말이죠. 그 일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시 재활을 받아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본 건지 아니면 바뀐 보호사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네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가족과 남편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 실형을 살게 됐다고 했어요. 개과천선할 여진 보이지 않으니 최대한 오래 감옥에서 살다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요. 친구들은 그 여자가 보복하면 어쩌냐, 이사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저희 소중한 일상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요. 잘못을 한 건 저희가 아니잖아요.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또 하나 바뀐 게 있네요. 바로 딸아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던 아이가 들어왔으니 뭐 잘된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에 잘됐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렇지만요. 요즘은 딸아이가 하루에 몇 장씩 책도 읽어주는데 남편은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남편의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챙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초대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도 초대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얘기를 하면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이제 슬슬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에 이런 식의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가 첫 번째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가족들끼리 사랑하면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가 두 번째입니다. 물론 두 번째는 아직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살려고요. 그러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되게 아프신 환자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경험담이나 앞으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도 많이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경험담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더라고요.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마지막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제 정말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건강이 최고고 가족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과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일만 있길 빌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조그마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올해 41가 된 여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백반 위주의 한식당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지만 나름 오랫동안 잘 해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엄마 때부터 하던 식당인데 충정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직장인 손님들이 많아서 다행히 먹고 살만하게 됐고요. 전주가 고향이신 엄마는 아빠와 함께 서울에 터전을 잡으셨죠. 그리고 처음부터 식당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후 사업도 한번 차리셨다가 망하시고 이렇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엄마가 식당을 차리신 거죠.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식당으로 시작하셨지만 저랑 동생 대학까지 다 보내주시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어요. 전 공부도 잘 못하고 평범한 여학생이라서 일반 4년제 대학은 못 가고 전문대학을 갔어요. 다만 우리 엄마처럼 요리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식품조리과를 졸업하고 나서 엄마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 일을 돕고 나니 가게는 더욱 잘 되고 옆에 있는 상가까지 확장해서 전부 다 큰 식당이 됐죠. 남들은 젊은 여자가 엄마 식당에 얹혀서 일한다고 손가락질 하실지 모르지만 전 정말 요리가 좋았고 엄마와 함께 식당을 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전 제 짝도 찾게 됐는걸요. 자주 오는 단골 회사원 중에 지금의 남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연하지만 키가 훤칠하고 듬직한 남자라 호감을 갖게 됐는데 이 남자 역시 절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식당을 찾았어요. 주말에도 우리 식당 와서 밥을 먹는 거면 사실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저에게 데이트 신청 한번 안 하고 문구적대더라고요. 흘낏흘낏 눈짓으로 애정을 보내고 이미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답답한 나머지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저 부영 씨랑 영화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 살짝 떨면서 고개만 끄덕였고 그렇게 우린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몇 번 만나보니 이 사람 정말 성격도 무던하고 관대하고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1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우리 집안과 공통점이 많으셨어요. 시부는 예전에 하시던 사업이 계속 잘 안 되면서부터 시모가 직접 곰탕집을 차려서 가장 역할을 다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시부와 시모가 함께 곰탕집을 하고 계세요. 시모는 자기 힘으로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강하셔서 자주 자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남편의 동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시모의 자랑이었대요. 이후 의대를 졸업해서 대학병원에 의사로 있는데 둘째 아들은 마치 시모 자기 인생의 훈장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남편은 시동생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한 시몬, 우리 남편과 시동생을 참 많이 차별했어요.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자 남편에게 생활력이 부족하다면서 심하게 구박하셨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이 되도록 다시 직장을 잡지 못하자 전 우리 식당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시모가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야, 내가 내 아들들이 나처럼 식당에서 썩으라고 그 고생해서 뒷바라지 한 게 아니야. 넌 아내라는 사람이 내 아들을 더 좋은 곳에 취직하도록 도와야지. 어디 식당 일이나 하는 한량 만들려고 그래? 전 우리 엄마부터 저까지 한 식당에서 하는 것이 좋고 남부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몬 자기가 곰탕집 하는 것부터 자기 아들의 식당 일 하는 것이 몹시 싫었던 모양입니다. 괜히 자기처럼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할까 봐서 더 절 경계하고 못살게 굴었나 봐요.
시모는 자기가 식당에서 돈 번 것에 대한 열등감을 자신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푸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은 같은 대학에서부터 사귀었던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결혼할 여자도 의사고 같은 안과 전문의로 대학병원에 있다고 해요.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작은아들이 시모 눈엔 더 대단해 보이고 자랑스러우셨겠죠. 그래서일까요? 시동생 상견례에서 시모의 태도는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습니다. 혼사라는 것이 집안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집 바깥 양반은 의사고 내 딸도 당연히 의사가 되는 줄 알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대치동 학원 가까이에 따로 집을 사서 각종 학원이며 과외며 사교육을 쏟아 부었고요. 그렇게 공부시켜서 의대에 진학하고 지금까지 키워온 겁니다. 하지만 그쪽 아드님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어려운 집안에서 혼자 공부해서 잘된 거라고 들었는데. 우리 바깥 양반은 젊었을 적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어서 제가 곰탕집 차려서 식구들 먹여 살렸는데 참으로 부러운 팔자십니다, 사부인. 우리 큰애 4살 때부터 우리 어린 세원이 둘 주었고 나가서 식탁 3개 놓고 곰탕집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들을 보면 지금도 저는 짠합니다. 큰애는 3살까진 젖 먹였는데 우리 둘째는 1년도 제 어미젖 못 먹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애가 감기에도 잘 걸리고 툭 하면 배 아프다고 하고 아무튼 우리 둘째에겐 제가 죄 많은 어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저 사돈댁 앞에서 시부의 얼굴이 뭐가 되나요? 그리고 곰탕집 해서 시동생은 잘만 자기 공부하고 의대 나와서까지 제 손으로 돈 벌어서 시부모 갖다 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인 제 남편이 어려서부터 곰탕집 일 도우면서 효자 노릇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모가 보약 다려서 서방님만 몰래 주고 우리 남편은 안 주셨나 봐요. 시모는 동선의 사돈댁에 납작 엎드려서 내내 하면서 자기 성질 죽여가면서 있었고 사돈 어르신은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내 시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 서방이 몸까지 약한가요? 그러면 곤란한데.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워서 마지못해 보내는 거지. 이 서방이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의사라는 직업에 몸 하나뿐인 사람이 몸까지 부실했어야. 그제야 놀란 시몬 손사래를 치면서 부정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아들 보시다시피 키도 훤칠하고 아주 건강한 총각이죠.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동생은 민망해하며 시모에게 작은 목소리로 타박을 했어요. 엄마 가만히 계세요. 격식 있는 자리에서 왜 자꾸 엄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앞에서 저렇게 절 타박하면 전 못 참을 것 같은데 왠지 시모는 작은 아들 말이라면 벌벌 떨고 다 따라줍니다. 아무래도 시모와 시동생은 전생의 빚쟁이와 채권자 관계였나 봐요. 시동생의 상견례의 자리가 저와 남편에겐 불편하기 그지없었어요. 목에 깁스라도 한 듯이 뻣뻣하게 굴며 무리하게 깔보는 동선의 친정 가족들의 태도가 과거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시모가 굴었던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막말로 동선은 신혼집을 처가에서 마련해주고 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우린 시모가 그렇게 지원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날까지 우리 친정은 업신여긴 거니 제 입장에서 더 열받을 수밖에요. 상견례 이후 시몬 의사 집안에서 자란 의사 며느리 보게 생겼다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예, 작은 며느리가 의사뿐이냐? 생긴 건 얼마나 참하고 귀한 티가 나는지 말이야. 너는 목도 짧은데 걔는 어쩌면 그렇게 목도 기다랗고 가느다랗니? 옛날에 태어났으면 작은 며느린 정승집 딸이고 너는 그 수발드는 하녀였을 게다.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시모의 얘기에 전 빈정이 팍 상했어요. 어머님, 목은 그렇다 쳐도 얼굴은 솔직히 제가 더 미인이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2 며느리 중에 누가 더 예쁘냐고. 너는 나이도 5살이나 많은 형님이라는 게 꼭 사람 얼굴 갖고 그렇게 유세 떨고 싶니?
객관적으로 말이죠. 제가 동서보다 더 예쁩니다. 얼굴이 하얗고 갸름한 동양적인 미인이라면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칭찬을 자주 듣는 그런 여자예요, 저. 그에 반해 동선 정말 평범한 외모에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게 생긴 그런 얼굴이라고요. 그런데도 심은 말도 안 되게 저랑 동서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뭐라고요? 제가 동서의 종년이었을 거라고 하니 제가 빈정이 안 상하겠냐고요. 하지만 심호의 차별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벌어놓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설마 했지만 들어보니까 대학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기대만큼 많지 않아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서방님 나이가 몇인데 심호가 신혼집 사라고 그 큰 돈을 주신다는 걸까요? 정작 우리 부부가 결혼할 적엔 장남이면도 땡전 한 푼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보, 어머님 얘기 들었어? 서방님한테 신혼집 마련하라고 3억이나 주시겠대. 거기에 동서에게 보낸 예단 예물부터 신혼여행까지 우리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 난 그 얘기 듣고 서운하던데 당신 어머님 밉지도 않아? 서운하지 나도. 그렇다고 사내 자식이 당신하고 같이 우리 엄마 욕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근데 말이지 우리 엄마 원래 그랬어. 나는 늘 엄마한테 차별받아서 익숙하기도 해. 공부 잘하는 내 동생은 왕장님, 난 멍청해서 시키는 일 잘하는 머슴놈.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당신 보기 미안해서 다세대 주택 방 2개짜리 집 전세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했거든. 그런데 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 택도 없는 소리 이러면서 무시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나 불쌍하다고 몰래 1억 만들어 주셨던 거야. 그걸로 당신 돈이랑 합쳐서 신혼집이라도 구해서 급한 불은 끈 거지. 우리 신혼집에 그런 비화가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았죠. 아니 그게 사실이야? 진짜 당신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랑 동서 비교도 싫지만 당신하고 서방님 차별하시는 건 내가 못 참겠어. 계속 그렇게 하셔봐 아주. 나중에 어머님 정말 늙고 힘없을 때 어느 자식이 뒷바라지 해주나 지켜보라시지?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난 괜찮아. 자기도 그냥 나처럼 우리 엄만 그런 사람이다 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여. 그래야 내 속도 편하고 당신도 그래주면 난 좋겠어. 서방님네 결혼식을 마치고 우린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이미 결혼식장에서 소주 2병씩 드셨기에 살짝 취기가 올라오셨는데 집에 오니 술 생각이 더 나셨는지 심호와 전 남자들의 술상을 봐야 했죠. 야, 얘야. 아유, 둘째 친정집이 잘 살긴 하나보다. 애들 모은 돈이 얼마 없다고 턱하니 반포에 아파트도 사주고 말이다. 역시 내가 우리 둘째 아들은 결혼도 똑부러지게 했어. 아이고. 어머님, 서방님을 돈 많은 집 딸과 결혼시키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데 동서가 부유하게 어려움 없이 자란 아가씨라 그런가 좀 거만해 보여요. 괜히 우리 집이랑 서방님까지 무시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넌 별 재수 없는 소리를 다 하네. 왜? 넌 친정집이 그저 그렇고 식당이라 하니까 걔한테 열등감 느끼냐? 어머님도 참... 주변 보면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양가 집안 중 한쪽이 너무 기우면 꼭 탈이 나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식당이나라뇨? 어머님 말씀 참 너무하시네요. 제 처지를 누구보다 어머님이 잘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젊어서 아버님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무능력한 첫째 아드님 대신 이렇게 가게 운영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사는데 너 참 고생해서 사는구나. 이렇게 제 숙을 알아주시면 좀 좋아요. 식당 하는 걸 꼭 그렇게 천한 일 같이 취급하고 동서만 귀한 일 하는 거냐고요. 사람은요, 살면서 안과보다 밥 먹는 식당으로 몇십 배 더 자주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그런 자부심으로 내 식구 먹인다 자부심으로 식당하고 있는 사장이라고요. 저도 인정 좀 해주세요, 어머님. 자부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학벌도 없고 어디 취직할 데 없으니까 너희 친정엄마 하는 가게 이어받은 거 내 모를 줄 아냐? 세상이 그런 거야. 어디 식당 아줌마가 의사랑 비비려고 해대?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심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그렇지만 콧방귀만 끼어대는 시모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시모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전 술상만 차려놓고 거실에 가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눈물을 몰래 훔쳤습니다. 사실 전 이 집에 시집온 첫 해부터 시댁 제사와 명절마다 온갖 일을 도맡아 다 해냈거든요. 며느리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어찌겠냐. 라시며 대여섯 가지 종류의 전과 나물에 갈비에 탕국까지 아무리 제가 밥집 하는 사람이라도 명절 음식 준비인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젊어서부터 명절날이 오면 며느리는 허리 한번 필 새 없이 머슴처럼 일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손님들은 어찌나 자주 오시는지 손님상 차려드리고 좀 이따 가시면 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정말이지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죠. 전 명절이 3일씩은 된다고 해도 정작 우리 친정집에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 명절 3일을 다 쉴 수도 없고요. 보통 이틀 정도 가게 문을 닫는데 그 이틀 동안 온통 시댁에서 일을 해야 했으니까 전 그래도 감내했습니다. 한국에서 며느리는 응당 일해야 한다는 의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며느린 동서에겐 그 의무 같은 게 없었어요. 동서가 결혼하고 맞이한 첫 구정부터 시모는 아예 동서네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며느리 더 보셨으니까 두 며느리가 합심해서 명절에 어머님 할 일이 줄어드시겠네요? 그런데 동서는 언제 온다고 하던가요? 둘째? 걔네 안 와. 내일은 설 당일인데 뭐 그때 오려는지 모르겠네. 아니 어머님, 전 이틀 내내 어머님 댁에서 음식하고 일하느라 바쁜데 왜 동선 언제 오냐는 연락도 못 하시는 거예요? 병원 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명절에 쉬든 바쁠 텐데 내가 거기에다가 억지로 CM이짓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저는요? 저한텐 8년 동안이나 그렇게 부려먹고 해오셨잖아요. 결국 서방님과 동선 구정 당일 오후 3시쯤이 돼서야 시댁에 왔어요. 오전부터 자기 친정집 먼저 가 있다가 시댁에 와선 반나절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녁만 먹고 바로 슝 하고 자기네 집에 가버립니다. 전날부터 음식을 하는 것도 저고 저 사람들 먹고 가버린 상 치우는 것도 저예요. 동선 손님 마냥 시댁에 와서 잠시 엉덩이만 붙였다가 가버려요. 게다가 시댁에 와서도 미안한 듯 일을 돕는 척이라도 하면 제가 뭐라고 하나요? 마치 부엌에라도 가면 큰일 날 사람처럼 서방님이랑 둘이 거실 소파에만 가만히 앉아있는 게 고작이에요. 시모랑 손인 형님 둘이서 자기한테 음식해다 바치고 일하는데도 설거지 한번 돕겠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어요. 의사인 동서가 시모한테 용돈이라도 많이 주냐고요? 의외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랑 둘이 안과 차리기 전엔 잘은 몰라도 용돈 50만 원이나 드렸을까요? 지난번에 시부가 친구분이랑 전화하시면서 툴툴대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 의사들놈 덕을 보기는 무슨 큰애보다 용돈도 안 주더라. 큰아들은 매달 30만 원씩 내 용돈 몰래 챙겨주기나 하지. 작은 놈은 그렇게 매달 주는 돈도 없어. 게다가 명절에도 꼴랑 50만 원 주고 땡이더라. 우리 집 오래된 TV랑 에어컨 바꿔준 것도 첫째요. 나 철마다 강원도니 남해니 여행 같이 다녀주는 것도 첫째야. 우리 첫째 아들이 효자이지 둘째 놈은 의사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 전 가게를 하니 마음처럼 자주 휴가를 못 내지만 여행비 한 50만 원, 80만 원씩 쥐어주고 남편을 보내서 시부모님 모시고 국내 여행을 1년에 한 번씩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받는 거 없이 동서랑 서방님을 우리보다 대놓고 좋아하시는 시모보다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우리 부부에게 고맙다 예쁘다 해주시는 시부가 참 고마웠습니다. 거기에 시부가 서방님네 욕하시는 걸 들으니 괜스레 제 속도 풀리고요. 여튼 동서한테 절절 매면서 일 하나 안 시키는 시모가 얄미워서 참다 못해 한마디에서 부딪혀 본 적도 있었어요. 동서, 남들 보면 며느리가 아니고 어디 큰 어르신 오신 줄 알겠어. 부엌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거기서 그렇게 앉아있을 거면 여기 과일이라도 가져가서 깎아주면 좋겠는데. 형님, 저 어제까지 안과 시술이 얼마나 많았게요. 하도 일했더니 지금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 과일 안 먹어도 괜찮은데 아예 우리 과일 깎지 말죠. 뭐라고? 어쩜 동선 자기 생각만 하니? 동서만 안 먹으면 과일 깎지 말라는 게 아랫사람으로서 할 얘기야? 아버님이랑 어머님 다 계시잖아.
영수님, 저도 과일 안 좋아해요. 과일 갖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그냥 일어날게요. 수술해서 힘든 집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쉴게. 저런 우리 아들 그리고 작은 애야. 아니 집에 온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가려고 하니. 형수 말은 마음에 담아주지 말거라. 큰애 제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구나. 둘째야, 저기 안방 침대 가서 눈 좀 붙여. 환자들 보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어서 들어가서 쉬어. 그렇게 절절매면서 서방님과 동서에게 안방을 내주던 시모는 저를 보고는 쌍심지를 키며 혼내시는 게 아닙니까? 큰애, 너 누가 작은애한테 과일 심부름 시키라든 네가 형님답게 애들한테 깎아다 주면 좀 좋으냐? 큰일하느라 힘든 동설 꼭 그렇게 부려 먹어야겠어? 너나 빨리 전대 오고 갈비나 구워. 느릿느릿해가지고는 식당 한다는 애가 손이 저렇게 야무지질 못해서는. 이렇듯 시모가 동서와 저를 대놓고 차별하니까 점점 동서는 제 말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기에 이르렀어요. 하긴 우리 시댁에서 동서한테 자기 주장 한마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그 잘나가기 짝이 없는 서방님까지도 동서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상전으로 떠받드는 동서에 대한 질투심과 시모에 대한 불만은 그렇다 쳐도요. 동서가 절 무시하는 것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안과를 차리기로 했어요. 개원하면서 자기들이 모은 돈으론 부족해서 동서네 친정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중 한 개층을 빌려준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이 초반엔 비싼 장비를 사고 대여하느라 돈이 부족해서 자리 잡을 때까진 무상으로 월세도 안 받는다면서. 그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동서는 더더욱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공작새인 줄 알았다니까요. 서방님네 안과 개업식을 한다고 해서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동서는 우리를 보고는 당황하는 거죠. 아니, 아버님, 어머님, 형님까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혹시 남편이 병원 개업식에 초청하던가요? 그럼 우리 아들이 병원을 연다는데 당연히 와서 축하해줘야지. 자, 여기 화분이다. 금전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돈 많이 벌거라. 허허허. 하지만 동서는 어쩐 일인지 시부가 내미는 화분을 얼른 받아들지도 않고 인상만 찌푸리더니 서방님을 찾는다며 가버리는 거예요. 잠시 뒤에 서방님이 와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니 얘, 니네 안사람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느냐? 우리를 보고도 못 본 척 인사도 안 받고 가버리네. 아, 예.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가족들 오실 거라고 말했는데 까먹은 모양이네. 최근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좀 많아서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기가 무슨 세상 일을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업하면서 자금이 딸리고 진상 손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평소에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개업식에 미리 시댁 식구들을 직접 초대하지 않은 것부터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없이 저게 무슨 버르장머리일까요? 전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거기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동서, 오늘 기분이 별로라면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지. 요즘 왜 안 힘들겠어. 그래도 시부모님은 자기 얼굴 표정 하나에도 신경 쓰고 마음 쓰시는 분들이니까 자기가 좀 더 감정을 참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오지랖은. 비웃는 동서의 말을 듣고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잘못 들은 것이면 좋겠어서요. 동서, 지금 뭐라고? 형님 오지랖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시댁에 오면 시모가 하인 대하듯 형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 망신 좀 시키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모 말이라면 껌뻑 죽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한테 훈계제까지 해요. 막말로 시부모가 가진 재산이 있기래요. 뭐가 있어요? 안 그래도 병원 차리면서 땡전 한 푼 안 보태준 사람들이라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왜 멋대로 초대를 했담? 에잇.
형님도 학창 시절에 좀 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녔으면 지금 시댁에서 그런 취급 안 당하지 않았겠어요? 나한테 서운해하고 질투 느낄 게 아니고 본인 인생이나 돌아보세요. 아씨, 짜증나. 전 안과 개업식 날 그야말로 동서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랬지만 이렇게 대놓고 막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 시부모님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병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병원 따위 다시 오나 봐라. 이 병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속으로 되뇌면서 눈물을 훌쩍거리며 가게에 왔죠. 그렇지만 개업한 동선의 안과는 점차 손님이 늘어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권선징악이라는 건 없구나. 역시 의사이고 돈 많은 집안 사람은 일이 잘만 풀리는구나 하고 맥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하면서 신세 좋게 병원 가는 일이 어디 쉬울까요? 그냥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참다가 어느 날은 눈앞이 안 보이는 데다가 두통까지 생겨서 도저히 일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쯤 되자 이게 뭔가 큰 병에 걸렸구나 싶은 걱정에 의사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서 잘 지내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즘 눈이 아파서 나 진찰 한번 봐줄 수 있을까? 요즘 증상이 어떠신데요? 작년부턴가 눈이 자꾸 충혈되고 침침하니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최근 들어선 속이 메스껍고 심할 땐 구토까지 나와.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두통까지. 나 괜찮은 걸까? 일단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증상 얘기 들어보니까 녹내장 같기도 해요. 서둘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 지금 바빠서 이제 전화 끊어야 돼요. 동석, 그럼 내가 자기네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할까? 아니요, 전 이미 진료랑 수술 스케줄이 꽉 차 있네요.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이만. 그러고 동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아픈 형님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공짜로 동선의 병원에서 수술 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절 무슨 거짓 취급하는 동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널 상종하나 봐라. 너 어려울 때 한번 보자. 의사는 금칠했다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어. 그런 식으로 한 네가 내 도움 한번 필요 없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전 이렇게 속으로 이를 갈면서 서러운 마음에 집에 와서 남편 앞에서 하소연을 했죠.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크게 놀라면서 함께 동서를 욕했어요. 당신이 겪은 일이 사실이라고? 진짜 재수 씨가 그렇게 말했어? 사람 진짜 너무하네. 내 동생 세원이처럼 이기적인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인간이 못돼 먹었는진. 나도 이제 재수 씨 우리 가족으로 생각 안 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일 알고 계셔? 내가 확 일러버칠까? 여보, 참 어머님 당신 편 들겠소. 우리 어머님 한두 번 겪어요? 세상 무너져도 당신 둘째 아들 며느리만 옳다며 감쌀 분이잖아. 나 괜히 상처에 소금 얹기 싫어요. 지금 이렇게 서러울 때 어머님이 동서 편 들면 나 더 우라통 터질 것 같아. 당신 부모님께 아무 소리 말아요.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니 사람도 볼 줄 알고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느낌이 팍 오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니 이때 제 판단이 옳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뒷목을 잡을 만한 사건, 지금 얘기를 풀어볼게요. 제가 다른 안과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리는데 시모의 전화가 왔습니다. 너 좀 이따가 우리 가게 좀 들려라. 우리 거래처 정육 사장이 아주 특별한 한우뼈를 구해줬는데 이거 따로 푹 고아가지고 먹어야겠으니까 말이다.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니, 병원? 너 어디 많이 아프냐? 그게 눈이 안 좋아서요. 지금 검사 중이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 안경 쓰면 되는 거지. 무슨 별일이라고. 가게 영업시간에 병원까지 가 있냐, 넌? 너희 가게는 어쩌고?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병원 왔겠어요. 그냥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증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 제가 가게 비우는 거 보셨어요?
저도 몸살 나도 감기약 먹고 가게 나와서 앓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지 아빠가 가게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 그럼 우리 작은 아들네 병원에 간 게냐? 이럴 때 보면 집안에 의사가 있는 것이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일이지. 아이고. 아니요. 동서가 자기 바쁘다고 저 진료 안 해준대요. 부담스러우니 다른 병원 가라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골 우리는데 제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시모는 제가 동서네 병원에서 거부당한 일을 듣고도 동서가 잘못했다거나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는 겁니다. 역시 남편 말 맞다나 동서네 잘못 얘기해봐야 제 입만 아픈 일이었다니까요. 그럼 내가 요즘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서 직원 하나 더 써서 있단다. 그 돈이 아까워서 죽겠지만 요즘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네가 와서 사골 좀 우리렴. 요즘 같은 날씨에 그냥 두면 이 귀한 거 다 썩어 문드러져. 병원에서 더 이상 시모와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안질환 검사를 마치고 의사와 진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환자분께서 시야가 뿌옇고 거의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미 이 정도 상태시면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검사 결과 환자분 왼쪽 눈에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실명까지 갈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약물과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안 되면 녹내장 수술 받으셔야 하고요. 내가 실명까지 이룰 수 있다니 의사의 진단을 받고 충격으로 터덜터덜 식당에 돌아왔습니다. 식당하면서 우리 가족들 건사하느라고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지난 세월이 참 억울하기만 하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온 제가 세상 다 산 사람 마냥 축 처지고 핏기 하나 없이 있으니까 남편은 몹시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해? 당신 심각한 병에 걸린 거야? 여보, 나 녹내장이래. 심각한 상태라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다 해.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은 절 안아주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 눈 낫게 할 거야. 빨리 치료랑 수술 받으면 당신 젊으니까 싹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시모가 절 찾는 전화가 또 울렸어요. 야, 너는 병원 나와서 우리 가게 들리게 했다는 애가 함흥차사냐?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시모는 지금 상황도 모르고 절 재촉하자 남편은 시모에게 제 병을 알리고 저한테 그렇게 막대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내가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릴게. 지금 갑자기 들으시면 놀라실 테니까. 어머님 이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버스에 내려서 시모 곰탕집에 걸어가는 길에 가뜩이나 두통과 안구통이 몰려오고 날씨까지 너무 더워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탕집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제 얼굴이나 안색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바로 사고를 우리라면서 가게 뒤편 가마솥으로 데려갔어요. 아니, 빨리 고와야 한데도 얘가 왜 이렇게 민기적돼? 이 뼈들 핏물 2번 빼고 여기 가마솥에 넣고 잘 저어가면서 지켜봐야 한다. 중간중간 불순물 같은 거 떠오르면 건져내는 거 잊지 말고. 정성이야, 정성. 어서 시작해. 그때부터 전 이 더운 여름날 펄펄 끓는 가마솥 곁에서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아내면서 시모가 시킨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지 6시간이 지나자 제 몸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진 것입니다. 저녁 먹으라며 국밥 하나 말아서 갖다 주는 시모에게 전 간청했어요.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사골 우리는 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희에게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우리던 육수는 가게 곰탕에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 사골 너네준다고. 어디서 김칫국을 마셔. 그거 진짜 다시 없는 좋은 한우뼈라 겨우 사정해서 정육 사장한테 얻어낸 거다. 몸 약한 우리 작은 아들과 며느리 몸보심 시켜야 돼. 이 더위에 병원에서 진료 보느라 얼마나 힘들겠냐.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럼 이 사골은 동선해 줄 건데 저보고 24시간 동안 이 더위에 사골 우리라고 하신 거였어요?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요? 너랑 큰애는 튼튼한 애들이잖냐. 아유, 어디 조금 아프다고 괜히 병원 가서 돈 쓰고 와놓고선 시애미 앞에서 꾀병 부리지 마. 안 통해. 꾀병이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병원에서 일하는 작은 며느리는 안타깝고 이 더운 날 가마솥 옆에서 일하는 큰 며느리는 꾀병이라뇨? 전 몇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핑하고 돌면서 주변이 흐릿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느덧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 응급실에 와 있더라고요. 곁엔 제 손을 잡고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신 들어? 당신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서 여기에 온 거야. 기억이 나?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아, 나 결국 쓰러졌던 거구나. 어머님이 나한테 24시간 동안 사고를 우려서 동선에 갖다 줘야 한다고. 나보고 꾀병 부리지 말라면서 억지로 시키셔서 내가 그만. 지금 이 더위에 동생네 해준다고 당신을 그렇게 부리셨다고? 게다가 엄마가 그렇게까지 막말을 했단 말이야? 남편은 어찌나 소리를 크게 쳤는지 응급실 내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지경이었어요. 여보, 소리 낮춰. 진정 좀 해봐. 아니, 나 진정 못해. 더 이상은 못 참아. 내 와이프 건들면 엄마도 나한테 죽어. 그렇게 남편은 이성을 잃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늘 사람 좋은 웃음 짓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그런 남자였어요. 그렇게 분노에 찬 모습은 진짜 처음 봤죠. 그러고 뛰쳐나간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뒤의 일은 다녀온 남편의 입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곰탕집으로 달려가니 시모는 제가 우리고 있던 곰탕 가마솥 옆에서 공을 들이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남편은 가마솥을 발로 걷어차서 모두 바닥에 쏟아지게 만들었죠. 이깟 사골 때문에 내 와이프 쓰러진 거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안중에도 없는 둘째네가 뭐가 이쁘다고 이걸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이 귀한 것을, 아이고, 이놈아. 시모는 화가 나서 남편을 빗자루로 마구 때렸대요. 참다 못한 남편은 시모의 빗자루를 뺏어서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는 말했어요. 엄마, 나 앞으로 엄마 아들 안 할랍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던지 말던지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진짜로 시모와 연락을 뚝 끊어버렸어요.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생신 때 찾아뵙지도 않았죠. 둘째 아들만 이뻐하며 싸고 돌아도 이해하라던 마음 넓은 남편이 저 때문에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고 정말 뱉은 말대로 하고야 마는 남자였습니다. 전 이번 일로 남편을 다시 봤어요. 남편은 제 녹내장 수술과 치료를 하는 내내 저와 함께 다녀주고 저 대신 가게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전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 왼쪽 눈은 수술이 잘 돼서 주기적으로 관리만 잘해주면 실명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 집과 연락을 끊고 나서 시모는 크게 아쉬움 없이 사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은 생각 못하고 저랑 남편 욕을 하면서 지낸다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갑자기 시부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시모가 곰탕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있으니 병문안을 와달라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면 제가 가보는데요. 엄만 얘기가 달라요. 독한 분이시니까 병원에서 처치받고 하면 좋아지시겠죠. 잘난 의사 아들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시모가 어떻게 됐든 신경 안 쓴다는 듯 가게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 뒤에 전 시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시모가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큰며느리야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래, 너희 남편은 어미에 대해 아직도 앙심이 안 풀렸다든? 죄송해요. 아버님까지 심력 끼쳐드려서. 그렇지만 그이도 저도 어머님 뵙고 싶어서 드린 연락이 아니고요. 그저 제가 궁금해서 몰래 전화 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이 강해 보이던 너희 시어머니도 사람이더라.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몸을 잘 움직이질 못하는구나. 의사 말론 뇌출혈 후유증으로 신경이 잘못됐다나. 저런 큰일이네요. 서방님은 어머님 보고 뭐라고 해요? 그 자식, 그 불효막심한 놈은 아직까지 둘째네 부모 누구도 저희 엄마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지들 뒷바라지하고 쓰러진 그날도 반찬에다가 둘째네 집에 보낸다고 부엌에 있던 모양인데 저희 엄마가 저렇게 됐으면 의사인 아들이 와서 봐줘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좋은 병원에 연결이라도 시켜달라고 했더니 어디 병원 가보라고 문자만 보내놓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어. 내가 네 얘긴 들어서 알고 있단다. 그간 얼마나 네가 시애미한테 한이 맺히면 그렇을까 싶구나. 그런데 둘째 자식 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네 시어머니가 이번 일로 상심이 크더구나. 특히 작은 아들 내외에게 큰 충격을 먹은 모양이야. 시모가 생각보다 큰 병에 걸리신 것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방님과 동서가 모른 채를 하다니 정말 인간 말종이네요. 이에 충격 먹은 시모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모를 챙겨주겠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첫째네 차별 좀 덜 하시고 가슴에 대못만 박지 않았어도 지금 얼마나 남편이며 저며 병간호를 잘해드렸을지. 시모는 이제 자식 누구 의지할 데 없이 안타까운 신세가 되셨죠. 그리고 한 2달쯤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서방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가게 안은 자기 엄마나 우리 남편을 창피하다면서 가게에 발걸음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다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아니 세훈이 네가 웬일로 우리 가게까지 왔냐? 형, 그리고 형수님 잘 지내셨죠? 우리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형수님께 실수했다고. 녹내장 수술은 하셨어요? 저라도 살펴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행히 수술 잘했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식사 안 하셨으면 밥부터 드시죠. 전 서방님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주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좋은 반찬들을 챙겨서 한 상 차려 서방님께 드렸어요. 어서 한 술이라도 뜨세요. 며칠 굶으신 것 같은데 사람이 밥심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하죠. 전 그간 서방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나 동서나 모두 정말 기가 세고 못된 여자들 속에서 서방님이 길을 제대로 못 펴고 살아왔던 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허겁지겁 밥을 먹는 서방님을 보니까 동정심마저 들었습니다. 형수님, 그간 제가 잘해드린 것 하나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밥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집밥 먹은 지가 얼마만인죠. 저 방금 이혼하고 법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뜻밖의 소식에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서방님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서방님은 그간 자신이 겪은 일이며 못내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들을 우리 앞에 오랫동안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그랬죠. 없는 집에서 의사된 개천에서 난 용과 같은 신세라고. 자기랑 자기 친정이 잘하지 않으면 바로 아웃이라면서 참 눈치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못하는 것도 다 그래서 참아주고 넘어간 거예요. 형수님 일 나중에 듣고도 제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 병원도 그 사람 덕에 하는 거였고요. 집도 처가 것이고 도통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유라고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쓰러지셨던 소식 듣고 찾아뵙고 도움도 드리고 싶었는데 아내가 병원이 엄청 바쁜데 그런 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절 다그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는데요. 그래서 아내와 그 후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고 저도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된 겁니다. 서방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속내와 어려움이 많았더군요. 동서만큼 못돼서가 아니라 서방님도 어찌할 수 없이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혼까지 가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순이익만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잘 되는 안과를 그만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사면서 돈 많은 처갓집도 포기해야 하고 살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에서도 당장 나와야 했을 테니까요. 잘했다. 너 계속 그 여자랑 살았으면 네 명에 못 죽었을 거야. 남편은 서방님이 이혼 잘했다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소주를 마시면서 그간의 많은 속 얘기를 했어요. 원래 어려선 남편과 서방님이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서방님이 학창시절 전교 1등만 하다가 의대까지 가면서 점점 시몬 대놓고 남편을 차별해서 둘 사이가 어색해진 것이죠. 그리고 각자 결혼해서 살면서 오해가 많이 쌓였지만 그래도 형제 간의 인연은 끈끈한 법이니까요. 이렇게 둘은 서로에 대한 진심을 터놓고 나서 전처럼 의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안과를 그만두고 나서 다른 안과에서 페이닥터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뵈러 가끔씩 시댁에 들른다고 해요. 시모는 지금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 계시면서 시부와 입주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 지내고 계신다네요. 곰탕집은 시부 혼자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처분하시는 계획이세요. 얼마 전에 저에게 곰탕집 인수를 권하셨지만 제가 지금 한식당에 곰탕집까지 하긴 무리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맡아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남편은 생각 좀 해보겠다면서 시모 대신 남편이 곰탕집에 가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식당을 해왔고 어려서부터 곰탕집 일을 해본 남편은 역시나 잘 맡아서 하리라 믿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편은 시모를 만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남편이 곰탕집까지 맡게 되면서 우리 부부는 돈도 훨씬 많이 벌면서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최근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은 바로 동선의 안과병원이 망해버린 거죠. 서방님이 이혼하면서 그만두고 나자 동서 혼자 운영했지만 능력 역부족이었나 보죠. 병원의 환자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겁니다. 단골 환자들은 입을 모아서 싸가지 없는 여의사 말고 잘생긴 남자 원장 어디 갔어? 라고 했다네요. 역시 인성 바가지에 싸가지 없는 것은 어디에 가도 표가 나는 법인가 보죠. 요즘은 개업한 의사들이 예전처럼 콧대 높고 불친절하면 팔이 날리기 십상이거든요. 결국 동서 혼자 운영하던 안과는 적자만 기록하다가 결국 망했다고 하네요. 월세 안 받던 동선의 아버지도 뭐에 화가 나선지 2년 동안 기다려줬으면 할 만큼 했다면서 병원 빼서 나가라고 새로 월세 800만 원짜리 가게를 받겠다면서 말이죠. 동서 그 성격에 남의 병원 밑에 들어가서 페이닥터로 있을 것도 아니고 제 병원 폐업하고 나선 친정집서 백수로 놀고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서 오랜만이야. 소식은 들었어. 동서 병원 하긴 무리였는지 금방 폐업했다며? 요즘 소득도 없고 시간 많을 텐데 언제 한번 우리 가게 와. 동서에게 무료로 밥을 줄 테니까 말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몇 년 동안 동서에게 당해서 생긴 채증이 씻겨가는 듯 했어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의사하면 뭐합니까? 친정에 돈이 많으면 뭐해요? 지금 이혼녀에 자식 하나 없이 집에서 백수로 있는 신세인걸요. 그리고 시모도 늘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더니 남편이 연을 딱 끊고 나니 예전처럼 아무 때고 불러대고 하인 부리듯 하시지 않아요. 가끔은 드리는 안부 전화만으로도 너무 반기시면서 말씀도 좋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편안해져도 되나 싶은 요즘이에요. 제가 너무 구독자 여러분 앞에서 자랑질만 했을까요? 그랬다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매일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다가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처음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은 데다 글재주도 없는데 우리 님들께서 지금까지 제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에 동서와 시모에 관한 새로운 얘기가 생겨나면 그때 또 이곳에 사연 보내볼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